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주도에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위안부에 대해 앞으로 국제적으로 비판하지 말 것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돈을 입금 처리하는 등 과정 전체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처리됐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이 합의는 단순히 그 내용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전까지 전쟁 범죄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던 위안부 사안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외교적 갈등, 국가 간 이견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그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사과 인정 없이 역사를 부정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주도한 이들은 역사에 대한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주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래는 안 듣나요? 중간 어딘가 나오겠죠. 예. 네. 몸이 찌뿌둥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고요. 갑자기.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뉴스예요, 어제. 예. 위안부 합의가 국정원 주도로 시작됐다. 이게 외교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랬다는 걸 보면 이제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 정서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이게 틀림없이 알려지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몰래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고,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를 떠나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이, 원래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국제적인 공감이나 지지를 얻어가면서 일본을 추궁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사안이고 실제 낼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2007년에 미국에서 미 상하원이 위안부 합동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일본이 사죄하고 보상을. 네, 최근에 나온 I Can Speak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베가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미 의회가 연설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권의 문제고, 여성 인권의 문제고, 전쟁 범죄에 관한 문제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합의를 해버리면 국가 간 합의가 되니까 이걸 어느 한쪽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교적 이익이나 갈등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제3자가 어느 한쪽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합의의 문제가 되면. 일본이 그걸 노린 거거든요. 이걸 덜컥 준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보다 훨씬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앞으로 이제 합의한 걸 우리가 어겼다고 할 것이고. 네, 지금도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일본이 노린 게 바로 이건데 이걸 덜컥 입안에 넣어주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말도 안 되는 일을 몰래 하려고 하니 국정원이 나섰겠죠. 왜 일본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지 반드시 따져야 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공석인 이사 2명을 선임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옛날에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2명의 이사를 자신들이 추천을 했는데 보궐이 생겼잖아요. 관뒀으니까. 자신들이 추천했던 자리는 자신들이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떼거든요, 생떼. 네, 여당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 하면 그 2명 이상은 특정 정당이 계속 추천해야 된다는 주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전에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도 추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된 거다, 그 숫자는.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그 정당이 없어지면 방통위원 숫자도 줄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하게. 그 시점에 여당이 할당된 숫자였거든요. 네. 심지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과도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죠. 그건 뭐 다 당연한데. 방통위원이지 여당 6, 야당 3. 근데 자신들이 여당일 때 했던 2명. 이걸 자신들이 이제 야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추천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계속 6명의 보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권 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언론이 이걸 여야 공방으로 보도를 하니까 누가 우기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완전 우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보도하는 언론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생떼예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 6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2명이 관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자기들이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당일 때 추천한 6명은 이 논리대로면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전혀 논리에 닿지 않은데 이걸 공방으로 보도하니까 이건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우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2008년에도요,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 KBS 이사가 사퇴했을 때 후임 이사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뭐, 더 근본적으로 과연 6대 3이 맞느냐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건, 법안을 통해서 바꾸거나 새로 논의할 대상이 맞긴 한데, 혹은 이런 식의 추천 제도가 맞느냐, 뭐, 이건 따질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또 자기들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야당이 됐는데 그 사람들 또 추천해야 된다고. 아, 참. 스스로도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적폐라고 인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만나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적폐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당이 6, 야당이 3 했는데 그게 적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예. 그 전체 논리 중 일부를 딱 떼어서 그 부분만 들으면 그렇다하잖아요. 자신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를 했으니 자신들이 또 추천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 몫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당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예. 지금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감을 보이콧하는데 국회 일정은 보이콧한 게 지금 3번째인가요? 네, 벌써 20대 국회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감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면서 보이콧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요, 지난번에 김장견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었습니다. 사실은 국감이라는 건 야당이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통상적으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피감기관들, 정부 기관들을 불러서 야당이 혼내고 따지고 잘 운영했냐 이런 시간이란 말이죠. 야당이 이걸 전체적으로 그것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러한 지적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 의총장에서 국감은 야당의 장인데 포기하는 건 명분이 없다. 사실상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보이콧하는 건 실효가 떨어진다라는 반론이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콜이죠. 제가 보기에 이건. 예. 이제 국감장에서 한 게 뭐 있냐, 내지는 뭐 여당이 끌려다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본인한테 그런 책임이 돌아올 것을 이런 전략으로 시선 분산시키려는
나름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이렇게 돼서 그냥 공방 국회가 이제 공회전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기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6대3이 맞느냐거나 혹은 뭐 방통위원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자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똑같이 보도합니까? 양쪽이 동일하게 일리 있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할 수 없죠, 이 사안은. 자, 이게 이제 결국은 MBC 혹은 KBS 사태, 지금 당장은 MBC 사태죠. 예, MBC 사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으로 원래 6대3이었는데 4대5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6대3에서 두 사람이 간두고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보충되고 그래서 4대5로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MBC 혹은 KBS 파업 사태가 과연 언제 이게 끝이 날 것인지 끝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예, 돌파구가 마련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4부에서, 예, 민원연, 삼선영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정부의 조작 사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망월동 묘역을 없애버리기로 한 내용이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군과 정보기관, 지자체까지 동원돼서 소위 비둘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문건들이 나온 건데, 묘를 이전시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죠, 이게. 자기들이 죽여놓고 유가족들이 모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묘역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이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 세력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항상 두려워해왔어요. 예. 유가족들이 모이는 거.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 그 남은 유가족들이 모이는 걸 특히 두려워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 모이고, 그럼 다 싫어했잖아요. 네, 네. 엄청나게 해산 압박을 했었습니다. 다 거리에서 물대포 맞고요. 네, 쭉 이어집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흔들까봐, 자기들한테 그 원망이 올까봐 모이지 못하게 한 역사가 오래된 건데, 지금 이제 그 문건이 나온 거죠. 비둘기 계획이란 이름으로 아예 5.18 때는 망월동에 있는 묘역을, 예. 다 이전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렇죠. 참네.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정말 자신들이 한 행동이 오히려 얼마나 잘못된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렇게 공작을 벌였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모르고, 예. 어쨌든 그게 자기들에게 되돌아올까봐, 예. 무서워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들끼리는 합리화했겠죠. 근데 이제 그 유가족들한테는 최소한의 예라도 지켜야 하는 건데, 예. 묘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다니까 이게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5.18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981년에는 또 군 보안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요. 유가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유가족을 극렬 유족, 온건 유족으로 나눠서요. 또 극렬 쪽은 A, B, C 세 단계로 분류해서 회유책 그리고 치밀하게 순화 작업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는 방식이나, 예. 5.18 때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을 상대하는 방식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아주. 똑같고요. 예, 그런 5.18 관련한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생각해보면 지금 30년 동안이나 이게 안 밝혀졌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예. 오히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김장수 전 주중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라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당시에 유성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문건 등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9시 반으로 30분이 앞당겨지긴 했는데 저는 9시 반 시간도 맞는가 의심스럽다. 쪽이에요. 여전히 쪽이고. 그리고 그 이후 했던 이야기들 뭐 통화를 몇 번 했고 보고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것도 거의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통화 기록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나온 통화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통화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고, 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건 오후야 돼서인 것 같고, 그때 왔으니까요. 와서도 머리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고, 예. 그렇죠. 그 머리도, 다급하게 온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부스에 흐트러뜨렸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증언들이 나왔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요. 상황의 심각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와서도요,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못 구했냐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그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이 사고가 있던 내내 딴짓하고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딴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 시간 조작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쪽에서는 절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9시 반도 이게 맞는 건지 근본적으로 의심하며 접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오촌 살인 사건 관련된 재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8명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죽음까지 하면 7명의 사망자가 있고 또 한 명은 반신분수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숫자네요. 예, 저도 웬만큼 아는데 반신불수가 됐다고 주장하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고 있고 7명까지는 잘 모르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씨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이 우천살인 사건 관련해 사망했다고 신동욱 씨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를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의문의 죽음이 많은 건 명백합니다. 사실은 아주 명백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동욱 씨가 주장한 것은 원래는 이 사건은 박지만 씨가 자신을 중국 청도로 사망한 박용철 씨를 사주에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지만 씨가 아니라 사주한 주체는 신동욱 씨의 주장으로는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예. 다른 사람이다라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밤 늦게 경찰청을 나왔었는데요. 2007년에 유경재단 강탈 사건 때 최순실 정윤회가 등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그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광수대에 제출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정윤회 씨 쪽으로 이제 타겟을 옮겨서 이 살인 사건과 내막 혹은 배후를 주장하는 중이고요. 네, 아직은 유경재단 강탈 사건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계속 수사가 그쪽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오촌 살인 사건은 이 사건 하나만 좀 들여다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물에 초연했다는 게 친박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고 인식이고 느낌일 텐데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재물에 초연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유경재단 분쟁 자체가 20년 이상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싸움을 한 거거든요. 예. 네, 진짜 깡패가 등장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깡패가 등장한 정도가 아니죠. 예. 예. 가족들끼리 이건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나 가족들끼리 돈 때문이에요 다. 예, 딴 게 아니고 유경재단이 조 단위의 자산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차지하려고 삼형제 사이에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송도 있었고 그리고 폭력도 있었고 결국은 그 끝에 이런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목 정도만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했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몰라서 갔다기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야당 쪽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퍼포먼스죠. 예. 고생하셨고요. 홍준표 대표는.
또 있습니까? 네, 중국 시진핑 정권이 집권 2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5일에 최고 지도부가 출범했는데요.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집권 2기 때와는 달리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에서는 5년을 건너뛰어가지고 미리, 격대라고 하죠. 격대 지정. 예. 네. 대를 한번 건너뛰어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안에서, 황제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요 사안은 사실 전문가와 함께 얘기할 정도로 아주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사드에 관해서도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완전히 정권을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드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냐 했을 때 이제 군사적인 차원의 분석은 많았잖아요. 예.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체제고, 일당 체제란 말이에요. 당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류 인기가 굉장히 높고, 예. 한국의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었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것이 중국 자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심정적 영향, 민주적 요구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쪽에서 굉장히 경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사드 활용된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진핑 1인체제 출범과, 관련해서 그런 분석 저희가 조만간 한번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수지.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거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영화가 거의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거론을 합니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헤친 분이 오늘 뉴스공장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님을 저희들이 못 만나서거든요. 사실 제가 파헤친 게 아니고, 예. 먼저 많은 분들이 파헤치셨고, 주진우 기자 예. 비롯해서 우리 공장장님도 많이 파헤치신 거고, 저는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영화가 나온 걸 보고, 예. 영화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는 안 봤어요. 안 보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바빠요. 그러다가. 저희가 국회 가서도 한번 상의했는데, 예. 네. 그때도 안 하셨더라고요. 한 번 농협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농협에서. 농림축산이 있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 상임위가 거기니까. 예. 찾아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하.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랬겠죠. 세간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네. 하고, 제가 잠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0초짜리로 요약하면, 저수지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농협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210억. 예, 210억 대출을 했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제 투자 실패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그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한 게 아닌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였던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사기라고 보죠. 예, 사기였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극이 아니었나. 그렇죠.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대출이 시작되는 초기에 친인척이 농협에 현장 방문을 했다. 그것을 봤다라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친인척의 개입이 제기되는데 예. 지금 물론 이거는 의혹이지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예. 그런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의 초기 단계였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임기 초였거든요. 그때가 아주.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였는데 이제 영화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의원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게 농협의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일반인들은. 그렇죠. 모르죠. 농협이라 그러면 농협은행이 있고 예. 이건 중앙회예요. 예. 이건 이제 정부 출자금 등이 이제 기초가 되는 돈이고 회원 농협,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있는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운영하는 회원 농협의 돈을 모아놓은 게 상호금융 돈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앙의 돈하고 예. 상호금융 돈하고는 뿌리가 달라요. 그렇군요. 예, 상호금융은 이건 완전히 농민들 돈인데 그러네요. 상호금융 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사례도 없고. 여기서부터 이상하군요. 네. 그래서 저는, 왜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했지? 그런 전례가 없다고요? 전례가 없어요. 이게 농민들의 사실은 그야말로 땀이 묻은 돈 아닙니까? 예, 이게. 예. 그 돈은 굉장히 이게 날리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그렇죠. 운영해 와서 해외 투자를 안 하는데 예. 요 돈으로 투자를 요 했더라. 돈으로 투자를 했고, 아하. 2008년도에 상호금융 특별회계가 177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봐요. MB가 취임하던 해잖아요. 네, 그때 이런 투자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그 당시에 그런 붐이 좀 있었죠. 예. 있었는데 상호금융 특별회계 전체적인 회계를 보면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 해만 적자였어요. 그 해만 적자를 냈어요. IMF 때도 상호금융 특별회계는 흑자를 봤어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런 배경을 듣고 보니 더 이상하네요. 네, 저는 그거 왜 이 몰랐거든요. 돈을 가지고 했을까? 그거는 농민들 돈이기도 하면서 중앙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이게 중앙회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게 주인 없는 돈으로 비춰졌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리하십니다. 제가 그건 저는 몰랐어요. 거기서 조금 야 이거 이상하다. 왜 이 돈을 갖고 투자를 했지? 그러면서 이제 보기를 시작을 한 거죠. 아하. 영화가 있다는 것만 아셨지 내용은 잘 그때까지 영화를 못 봤어요. 영화는 그 뒤에 봤습니다. 예. 극장에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이 연루된 의혹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근데 의원님은 그 이전에, 네. 아니, 요 돈 자체가 이렇게 쓰일 돈이 아닌데. 쓸 돈이 절대 아니라는 예. 거죠. 예. 게다가, 요 돈 관련해서는 적자가 난 적이 없는데. 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 예. 최초로 유일하게 이때 적자가 났다. 2008년도 아하. 이후로도 적자가 난 적이 없고. 그런데 아하. 원래 MB는 예. 제가 그 캐나다 토론토에 210억을 대출하는 과정을 그 건을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MB가 딱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는 보지 못했어요. 예. 보지 못했는데 MB는 원래 농협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일단 배경 설명하시면 예.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냐 그러면 MB가 당선되고 나서 네. MB가 취임하기 이전에 MB의 최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지상고 동기인 최원병 예. 회장이 먼저 농협 회장으로 당선이 돼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련된 사건들을 이렇게 훑다 보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리 계획들이 다 서 있어요. 그래서 당선인 시절에 이미 쿠르드와 자원 외교를 맺는다든가 당선인 시절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능했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때 분위기 MB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최원병 회장이 농협 회장으로 먼저 취임을 하고 예. 최원병이 들어가면서 뭔 일을 했냐 그러면 동지상고 동기죠. 동지죠. 거의 최측근이에요. 네, 아주 그건 가까워. 완전히 뭐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 일이고 그런데 MB식의 농협 개혁안을 해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지주 금융지주라고 해서 예. 신경 분리를 해내는 일인데 예. 이거는 농협은 뭡니까? 핵심은 내용이 뭐냐면 농협은 협동조합이잖아요. 네. 협동조합은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부조가 기본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네. 거니까. 그런데 그때 농협을 기업 형태로 바꾼 거예요. 아, 한마디로 말하면. 네, 농협을 기업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농협이 지금 방식으로 바꿔놓은 건데 예. 이것은
농협의 MBC 그림자를 짙게 들이놓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농협에 저는 이것이 대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이걸 걷어내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네. MB는 농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MB가 농협에 먼저 이런 일을 했을까? 돈 냄새를 먼저 맡고 이 돈, 농협 돈이라는 게 어쨌든 주인 없는 돈. 저런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네, 운영할 때. 예. 네. 그 대개혁을 하고 그 이후에 꾸준한 작업을 또 아시다시피 MB 기간 동안 뭡니까 이게, 서버 전산이 정지되는 일이 그렇죠.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네. 사건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산이 그리고 마비되는. 북한이 했다고 하고 북한했다는. 예. 근데 거기까지 가진 마시고 아직은 일단 다시 돌아와서 210억. 이게 캐나다에서 이게 개발 사업이었거든요. 예. 캐나다에 이제 토론토에 있는 어떤 그 땅을 개발하려는 사업이에요. 근데 예. 거기다가 농협이 21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근데 예. 돈 다 날렸어요, 결국. 다 날렸는데 그 과정을 들어가다 보면 대출의 과정도 이해가 안 가고 첫 번째. 두 번째. 농협이 이렇게 돈을 날리면 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금융기관이 해야 되는데 회수하는 노력을 또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냐.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농협이 돈을 이상하게 날려먹은 애초에 날릴 걸 알고 시작했나 싶은 이상한 사안들이 여러 개고 또 한 가지 또 특징은 그 은행. 예. 은행이 캐나다의 특정 은행인데 이 은행과 자원외교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은행을 통해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이 흘러 어딘가에 같이 다 모여 있는 거 아닌가 저수지에. 그게 영화 내용이죠. 예,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예. 예. 큰 틀에서는. 자,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출 과정에서는 뭐가 이상합니까? 요약해 주시면. 210억이라는 돈을 캐나다에서 캐나다 현지 법인과 그것의 한국 법인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네. 캐나다에서 주상복합 개발을 시설을 하려고 개발을 하는. 한다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합니다. 그렇죠. 네. 추진하고 현지에서 그게 실제 진행돼요. 네. 분양도 이루어지고. 네. 그런데 그 캐나다의 현지 법인 대표와 예. 가 한국으로 와서 예. 이제 210억을 대출을 받는데. 예. 바지 사장입니다. 예.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법인 대표도 그렇고 캐나다 법인 대표도 그렇고 그렇게 사업 경력이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그런데 210억을 대출을 받는데 그 210억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캐나다로 넘어가는 돈은 175억이에요. 예. 35억은 한국에 이제 이자와 수수료를 위해 남겨놓고 175억이 넘어가고 그 175억에서 또 운영비로 15억을 띄워놓고 160억 원어치의 신용보증 채권을 삽니다. 네네. 그럼 이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고 그걸 갖고 이제 담보죠, 한마디로. 예, 담보를 농협이 이제 신용 요걸 해놓고 예.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이제 이게 사실은 지금 의원님이 설명에 애를 먹으시는 게 전문용어로 사용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시려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복잡하거든요, 굉장히. 엄청 복잡해요. 예, 수익증권이 어떻게 돼가지고 뭐 등등.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담보를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네. 그 수익증권이 이게 이제 160억짜리 수익증권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예. 이 수익증권의 내용은 만기가 2년이고 예. 2년이 지나면 한국의 농협은 다시 160억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수익증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우 안정된 수익증권이에요. 그렇죠. 예. 돈을 그래서 날릴 리가 없는 거죠. 날릴 리가 없는. 예. 그러면 이 수익증권에 대한 설정,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땅을 샀다고 치면 예.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수익증권에 대한 등기를 한국의 농협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캐나다의 변호인하고 이 수익증권을 발행한 캐나다의 농협, 그게 이제 RBC 은행이거든요. 예.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 예. RBC 은행, 자원외교도 다 이 은행을 통합니다. RBC 은행의 직원하고가 이 관여를 하는데 예. 그 사람들 그냥 말만 듣고 실제로 이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 설정을 농협이 하지를 못해요. 예. 그 과정에서 농협의
농협 측의 법률 대리인 자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캐나다의 그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의 변호인의 얘기만 듣고 그냥 일방적인 해요. 얘기만 듣는 겁니다.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투자를 받는 사람 쪽의 얘기만 예. 듣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에 돈이 대출되고 농협은 2010년도 만기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예. 그러다가 2010년도에 만기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뭐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아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은행에서 한 1억, 예. 1억 정도 대출 받으려고 1억이 뭐 5천만 원만 그렇죠. 대출 받으려고 해도 무슨 아파트 들고 가가지고 다 확인합니다. 다 사인하고. 근데 이게 총 210억 대인데 예. 그 담보가 확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터질 때까지 담보가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자체도 농협은 그 당시에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래갖고 사고가 터지고 나서 연락도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서류들을 보니까 예. 실제 이 담보 설정이 그 농협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그 개발 업체의 현지 법인 대표와 처의 이름으로 수익 증권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수익 증권을 담보로 해서 90억과 60억을 이미 또 담보해서 대출해서 받아 가버렸기 때문에 이 수익 증권은 그 150억은 대출에 가버렸고 10억은 이자로 돼버리니까 수익 증권은 이미 깡통이 돼버리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설명 알아들으실까 모르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을 대출을 하고 수익증권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2년 있다가 나한테 160억이 돌아오는 증서입니다. 뭐 일종의 질권처럼 받으려고 했습니다. 질권이라는 거는 용어가 많이 나오네요. 전당포 생각하시면 전당포. 맞아요. 돈 빌려주면 시계 받잖아요. 그렇죠? 땅 사면 등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돼요. 그런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수익증권을 2년 있다가는 160억을 수익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그런 약속 증서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160억을 농협이 받아야 되는데 그 160억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황당한 거죠. 황당한. 돈은 농협이 총 210억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이든 뭐든 보상은 다른 사람이 받도록 돼 있다는 걸 농협이 2년 동안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게? 이게 제가 설명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런 사건이에요. 그걸 몰랐다. 자기들은. 그렇죠. 그리고 그건 다른 사람이 받는 걸로 돼 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은 또 그 증권. 왜냐면 이 증권은 확실하게 160억을 2년 있다가 돌려받는 증권이니까. 그걸 가지고 또 대출 또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받을 만큼 다 받은 거예요. 90억 받고 50억 받고 나머지 10억은 이자로 된 거니까. 굉장히 뭔가 이 금융을 잘 아는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등장하는 사람이 캐나다 현지 법인의 대표와 그와 함께 움직이는 법률 대리인 그리고 캐나다 RBC 은행의 직원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사전부터 공모를 했는 것이 아닌가. 왜냐 그러면 처음에 농협 직원이 가서 그 수익증권의 담보 당연히 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요구할 때 뭐 그 컴퓨터 안에 전산으로 있어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고 한국에 가면은 서류상으로 다 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둘러대서 보내놓고 서류를 보냈는데 그 서류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것. 그리고 RBC 은행의 그 직원은 2008년대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2009년도에 바로 퇴사하고 없어져요.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그리고 지금 등장하는 현지의 그 한국인 대표들도 사라졌어요, 다. 못 찾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지 법인 대표도 어디 간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말씀 처음부터 드렸지만 농협이 이렇게 당했으면 소송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합니다. 이상하게. 그렇죠. 농협이 아무런 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것도 매우 신기한 일이죠. 매우 신기하죠. 농협 측 얘기는 주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일이 터진 거를 인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것을 다시 리파이낸싱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터진 거를 어떻게 다시 팔아가지고 뭔가 좀 네. 충당을 그걸 메꾸려고 했던 메꾸려고 거예요. 네.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늦었다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다 터지고 나서 이것을 조치할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했는데 실익이 없다. 회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회수할 수 없으니까 실익이 없다. 그래서 안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그 처음에 농협 직원이 캐나다에 가서 여러 가지 확인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받은 서류들이 얼마 없고 네. 그러니까 농협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캐나다 현지에 가서 이것을 서류 조치할 때 캐나다 현지 법인에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의 법률 대리인하고만 상담을 했지 농협 측 법률 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당연히 그거는 그쪽 법률 대리인이지 농협 측 법률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러니까요. 조치를 했어야 저쪽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냥 그 좋은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그냥 예, 예. 그것이 거의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서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깜짝 같은 사건입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던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담당자는 징계를 받고, 예. 같은 종류, 어마어마한 실수니까 실수라고 한다면, 징계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관련 일을 계속 잘 해서, 현재도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 속에 있어요. 현재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렇게 친인척 관계에 있는 회사의 부동산 관련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좀 이제 의심이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수익증권에 대한 담보, 질권 설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요. 예. 징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농협도 손해를 추징을 하는데, 처음에 농협에서, 그 제기한 금액은 1억 9천 얼마인가 돼요. 1억 9천이요. 예. 그것도 이제 매우 작은 돈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 내는 돈은 4천만 원이에요. 예. 그걸로 끝나요. 예. 근데 농협 얘기는 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4천만 원으로 판결을 받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국감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소송에 임할 때 과연 농협은 그 돈을 제대로 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임해서 4천만 원으로 마무리 짓고 만 건지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좀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예, 석연찮은 점들이 꽤 있어요. 예. 오늘은 그 기본 틀만 얘기하는데 거의 시간이 다 갔는데 그런데 이게 이런 건이 이 한 건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들고 나온 게 농협 내에서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인데요. 예. 이 보고서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잘 정리돼 있어요. 잘 정리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조치 요구 사항으로 당시에 국내 시행사 대표와 캐나다 현지 법인의 대표 그리고 현지 변호사 누구누구 그리고 RBC 은행의 그 직원에 대하여 민형사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로 요구해요. 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 내의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에 조치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도 안 합니다.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농협 내부 감사에서 아니 그러면 그쪽에 사기친 놈들 고소고발 해야지 했는데 안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민형사적인 소송에 들어가야 일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아까 이제 결국 관심을 가진 거는 우리가 이제 그 90억과 60억이란 돈을 현지 법인에서 그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추가로 대출을 받죠. 그 90억과 60억이 어디로 갔을까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이 돈이 저수지로 연결됐을 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건데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 소송에 들어가야 되는데 피해자가 소송을 해야 되죠.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캐나다에 있는 은행을 열어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캐나다 그 수사당국과 협조해서 캐나다, 왜냐면 우리 공권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돈은 여기서 잃었지만 사기는 저쪽에서 일어났으니까 그쪽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수사 의뢰를 안 하니까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건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국감에서 형사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를 했더니 답변이 지금 검찰 조사 중이다 그러더라고요. 자, 의원님, 오늘은 일부에 해당됩니다. 제가 보니까. 예. 이 건이 이거 한 건만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저희가 곧 다음 주에 2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관 의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운동. 하나. 김어준의 뉴스 공장. 쇼미더머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다스 체조성 어떠십니까? 정말 상쾌합니다. 제가 밤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예, 저희 책임 PD한테, 예, 다스송을 만들자. 그래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정말 기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쪽으로 머리가 제가 발달했어요. 희한한 쪽으로. 자, 상큼한 다스 최저성을 듣고, 오늘 또 연결해가지고, 예, 다스. 예. 예. 관련한 운동이죠.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를 출범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시면요. 우리 과거의 역대 정권들이 예. 국정농단을 하거나 예. 또 국가기관을 사유화해서 자기 개인 재산을 불린 부정축제를 한 재산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직접 찾아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이니까 돌려주자. 예. 그런 취지로 모인 모임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최순실, 쭉 해왔던 최순실의 해외 숨은 재산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연결하여 그 이전 정권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런 게 있다면 찾아야 된다. 예, 사자방이라든지. 네. 네. 그런 운동을 하는 본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드디어. 예. 운동본부에서 지금 어떤 직을 맡고 계십니까? 지금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직을 맡았습니다.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입니다. 독재체제 위원장과 예, 사무총장을 다 맡고 계시는. 예. 몇 명 없기 때문에 다 맡고 계시는 거예요. 다 맡고 이게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다 맡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예. 몇 명 없기 때문에 저희를 다 하시는 상황이고. 자, 이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너무 깁니다. 국대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대운. 예.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국대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국대본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뭡니까?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가 지금 우리 여기서 말씀드렸던 다스의 주식을 매입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다스의 주식을. 이거는 이제 그 자체로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2조가 넘는 매출, 안정적인 대기업에다가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예. 네. 좋은 주식이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안 팔려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비상장 주식을 물납을 했을 경우에는 예. 이게 사실 비상장 주식이 가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통 공매를 가면은 안 팔립니다. 네. 그리고 가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식 가치는 원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거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건 반대의 경우인데 네. 못 사게 해놓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회사는 굉장히 훌륭한데 네. 비상장이지만 이 주식을 못 살 정도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주식이 안 팔리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빨리 사줘야 사실은 국고가 환수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국고가 환수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라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자
마침 또 사는 주식도 좋은 주식이라 나도 부자가 되자. 그 이명박 씨한테도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자기 거 찾아준다는데. 얼마나 얄미울까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이야기는 오래 해왔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좀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 액수도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전체 총 금액 19%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예. 그게 한 4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예. 거죠. 그건 뭐 개인이 하긴 너무 어마어마하고.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찾아보니까 예. 그 캔코에서 이거를 소액으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한 마리 다 사야 됐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13%, 3%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네. 이제 팔도록 해놨더라고요. 지금 이제 목표는 그 3%인 거죠. 그렇죠. 3% 정도 되면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주총을 열자고 할 수도 있고 안에 서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 감사원 선임에도 관여를 할 수 있고 하는. 서류도 볼 수 있고 감사 선임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괴롭기보다는 얼마나 안 팔리는 거 저희들이 팔아주는 거잖아요. 일단 나라에서는 고마울 일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세금이 환수가 안 되고 종이 쪽에 불과한 주식만 들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자 세금 가져가서 쓰십시오 하고 이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기 형제와 그 또 처남한테 가 있던 것을 예. 실제로 자기 거 아니라고 몰랐는데 우리가 예. 찾아주면 예. 고마워해야죠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이게 내 재산이었어 이렇게 알게 되면 얼마나 기쁠까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도 하고 예. 쉽지 않아서 방법을 찾아오셨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근접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일반 우리 펀드라이징을 할 때 예. 일반 펀드 경우에는 그 증권사에서 이거를 위임을 받아 해야 되거든요. 예. 법률적 권한이 있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수수료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은 우리 국민들의 돈이 가지고 하는 건데 예. 이걸 돈이 안 들고 적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지금 이거를 전에 문재인 펀드라든지 예. 그다음에 우리 김종수가 만든 저수지 게임 네. 그 영화 펀드 만드는 형식을 차용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펀드들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공동의 목표 의식을 가진 분들이, 예. 개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조금씩 돈을 일종 공적 부도처럼 모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모아서 사실 저희들이 이자는 드릴 수가 없고 예. 그 대가는 이걸 찾아서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자로 저희들이 돌려주는 그런 몫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손해볼 일은 없을 거다. 예. 손해볼 일은 회사가 워낙 지금 튼튼하니까요. 네.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러면 1차적으로는 돈을 펀드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 이제 SPC를 하나 만들고 회사, 다스 특수목적 회사. 주식을 사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 이제 돈을 국민들한테 조금씩 차용해서 하는 형식을 지금 그러니까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 회사는 회사의 설립 목적 자체가 네. 이 다스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회사로 그렇죠. 한정하는 특수목적 회사를 하나 만들고 예. 그리고 이 펀드, 그러니까 돈을 이제 내는 분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을 가져온다. 예. 지금 저수지 게임 만들 때 어떤 네. 저수지 게임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하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사한 방식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사실은. 네. 예. 그런 형식을 저희들이 영화만 제작할 목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는 오로지 거기서 나온 펀드에서 나온 수익만 가지고 그 펀드로 영화만 만들는 그렇죠. 그런 회사는. 예. 근데 저희들도 이거는 다른 건 쓸 수가 없고 네. 그 목적 이 자체가 다스 주식을 3%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240억 정도 지금 현재는 평가가 돼 있는데 예. 이게 60%까지 떨어지면 예. 한 145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14만 5천 원씩 10만 명이 내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만주거든요. 3%가. 예. 그러니까 만주를 한 14만 5천 원씩만 내면 예. 10만 명이 모이면은 3%를 살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회사가 3%를 사서 그리고 나서는 서류를 좀 보자든가. 예. 네. 또는 각종 인선에. 예. 그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다 들여다 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 아들한테
법정 대표를 맡긴다든지 예. 또 그 주식의 배당이나 이런 것도 요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배당. 회사가 요구를 직접 하는데 예.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요구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배당을 주총을 하라고. 열자고 하고 주총을 내용을 열고. 볼 수도 있고. 예, 정당한 주주의 권리죠. 예, 그렇죠. 예, 정당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3% 수익을 그러면 이게 시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런 취지를 설명을 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면서 예. 그 돈이 모여질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운동 본부에서 이 부분을 이제 전담할 사람을 한 명을 뽑았습니다. 네. 뽑아서 그분이 이제 이 일을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럼 두 주를 살 수도 있습니까? 나는 14만 5천 원에 29만 원에 두 주 살래 이럴 수도 있습니까? 이 돈 한 주가 145만 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14만 5천 원이 아니었고요. 예. 140, 한 주가 여러 사람을 모아서. 10명이 모여서 14만 5천, 10명이 모여 한 주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비싼 주식이네요, 진짜. 삼성전자가 요즘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비싼 것 같은데요. 한 주에 145만 원.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내가 10계좌로 한 주를 사겠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다. 예. 그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참여 단위가 14만 5천 원이니까 아니면 더 작을 수도 있습니까?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모은 계좌 구자는 저희들이 좀 다시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날 국민운동 본부 하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예. 그분은 이제 저희들 알고 보니까 옵셔널 벤처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BBK 주가 조작의 그 대상이 됐던 회사. 예. 거기에서 이제 소액 주주들이 한 5,200명 정도가 그렇죠. 그 엄청난 집안의 파탄가 일어나고 그렇죠. 뭐 가정 불화도 소득대가 일어나고 날렸죠. 예. 네. 그 했던 분들인데 그 소액 주주자들이 그 다스 140억 예. 찾아온 다스 그 돈 우리 거다라고 네. 지금 소송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일에 찬동을 하고 당연히 찬동을 이게 우리 이 일을 적극적으로 좀 돕고 싶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렇게 지금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예. 그분들은 이미 10년 이상을 이 일로 고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다른 그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소액주주 연합회라는 게 결성이 돼 있는데요. 그 연합회에 있는 모든 소액주주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에 찬동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해서 큰 우군을 지금 만났습니다. 방송을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중에 고정 청취자들 중에도 틀림없이 물론 박수만 치고 응원하실 분도 있고 관심 없으실 분도 있겠지만 나도 그렇게 좋은 회사면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예. 당연히.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을 만나봤는데요.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너무 좋다고 자기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기발한 아이디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댓글을 달거나, 화를 내거나, 그렇습니다. 분통을 터뜨리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뭘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예. 그것도 나라도 좋지요. 세금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식을 산 당사자도, 예. 회사가 튼튼하니까 좋죠. 예. 네. 다 좋은 겁니다. 다만 이제 다스의 주인이 괴롭겠죠. 다스 주인 한 사람이 괴롭고 나머지는 다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분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리고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오늘 아침 보도라서 저희가 브리핑 때 못 알려드렸는데 JTBC, 또 JTBC네요. 이런 것도 JTBC입니다. 예. 또 JTBC가, 단독 보도를 냈는데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실소유주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다스, 예. 이 다스의 비자금 관련해서 비자금 문건이 하나 나왔답니다. 네. 드디어. 예. 차명 비자금을 120억대 비자금을 차명 관리한 의혹이 드러날 수 있는 문건이 드디어 나왔다. 예. 이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질문이 좀. 그 비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또 볼 수가 있겠죠. 그건 그거고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그건 검찰에 살리지 않습니까? 예. 검찰에만 맡겨둘 수는 없죠. 저희들도 같이 찾아야죠. 아니, 제 말은 비자금 그 문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살리죠. 그렇죠. 수사는 거기서 해야 되겠죠. 이제 주식, 네. 좋은 주식, 얄짜 주식, 튼튼한 이 얄짜 주식은 저희가 살 것이고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그럼 언제 개설됩니까? 이제 지금 사실 그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시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협조를 저희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홈페이지는 그러면 지금 또 주머니 돈을 털어서 만들고 계십니까? 아직 이제 전문가의 이제 재능 기부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오늘부터 계속 어제부터 계속 그 재능 기부자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재능 기부자를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재능 기부자를 기다리고 계시군요. 저는 또 홈페이지는 뭐 이렇게 만들어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홈페이지도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게 사실 다 시민들의 힘으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누가 나서서 이걸 대신 해주지 않고 예. 그냥 시민들이 이 지난 1년간의 어떤 그 지금의 정치 상황을 만든 게 자발적인 시민이었듯이 예. 이것도 시민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날 국민운동본부에 우리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에서 예. 또는 불란서에서 예. 그리고 뭐 호주에서 한 40여 명의 미씨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겠다고 직접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가지고. 대단한 분들이네요. 예, 오셔가지고 그 자리를 빛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격려하고 가셨는데 정말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외에서 더 뜨겁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이 발족하는 출범식에 그분들이 찾아서 오셨어요? 40여 명이? 그렇습니다. 근데 해외 교민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뉴스를 접하고,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요. 예. 인터넷으로 끊임없이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그 안타까운 뉴스도 접하고 또 화나는 뉴스도 접하는데, 뭔가 하고 싶은데,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라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열기가 더 높아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이 뉴스 공장에서 나오시는 분은 천둥번개 아니냐고. 천둥번개 아니냐고. 이름 생각한다고 천둥번개. 그래서 이 유수 공장을 아마 거의 다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분들이 유수 공장을 들으면서 일을 한대요, 아침에.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거라고. 지난번에 문자 한번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1주년 때. 네. 뉴스 아이들 보내야 되는데 뉴스 공장 일주일 방송이 시작돼가지고 밥을 안 주고 그냥 보냈다고. 자, 아이들 밥을 주시고요. 미리미리 주시거나. 이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정말 많이 퍼진 게 제가 재밌는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젯밤에 차를 타고 이제 가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가지고 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버이연합 같은 데 소속되신 분들은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뭐 사인을 해달라든가 또 아는 척 하시는 분인데 처음 겪는 반응이었습니다. 하더니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하고 있었더니 저한테 딱 오더니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러고 가셨어요. 예. 다른 질문 하나도 하지 않고. 그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고, 지금 이제 문건도 처음으로 나왔고, 얼마나 급했으면은 JTBC가 보통은 8시 뉴스에 메인을 터뜨리는데 아침 뉴스에 바로 터뜨렸어요. 예. 다른 데서 잡아갈까봐. 자, 요 문건은 사실은, 주준희 기자가 줬다고 하네요. 준 게 아니군요. 예. 2달 전부터 뉴스 공장에서 하던 이야기. 그 얘기군요. 예. 실제로 그때 다스의 비자금 문건이 있었다고 했죠. 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걸 이제 아마 JTBC에서 그걸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고 봤더니 특종이 아니라 저희가 다 알고 있던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 영상으로 뉴스를 통해 제대로 보도된 건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고,
다 뉴스공장에서 미리 하던 거다. 다시 한번 광을 팔고요. 자, 요 시작 시점은 아직은 그러면 확정은 안 되고 홈페이지가 열려야 되니까. 예, 그 일정이 이제 보통 그 지금까지 그 계속 유찰이 돼 가지고 한 6년째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6년째. 예, 예. 유찰이 돼 왔는데 매년 한 11월 말경에 이거를 공고를 합니다. 예. 이렇게 나왔다. 한 달 남았네요. 예, 남았고 실제로 입찰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도 한 1월 초가 될 것 같아요. 총 석 달이 남았네요. 예, 두 달 반쯤 남았군요. 예, 그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펀딩이 되면 두 달 동안에 바로 원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달 동안에 그 돈을 모으려면 급한데요. 홈페이지 빨리 열어야 되겠네요. 예, 빨리 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좀 급하게 누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능 기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 홈페이지가 복잡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예. 페이지 달랑 만들고 저희들처럼 저 홈페이지를 못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좀 아는 분들은 금방 이걸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참여하려면 휴대폰 결제라든가 또는 뭐 입금이라든가 혹은 예. 뭐 신용카드 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의 그 보안 문제라든지. 예, 보안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 절차적으로. 그게 또한 못해도 몇 주는 소요될 때 제 경험상으로는. 네. 그러면 사실상 한 달밖에 없는데요.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올해를 일단 목표를 하고요. 예. 이제 또 펀딩하는 시간과 또 펀딩 참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돈을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많은 돈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정말 국민운동으로 가져가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운동의 명칭을 다주매라고 정하셨다고요? 예. 다수 주식 매입운동인데. 매입운동. 근데 제가 잠깐 듣기로는 전부 뉴스 그 공장에서 말씀하신 분이 플랜 다스계라는 그 이름을 지어주셨더라고요. 예. 여기서 플랜은 영어고요. 예. 다스. 그 다음에 다스고요. 개는 이제 개 탄다 할 때 그 개. 그예 모임한테 그 개. 굉장히 예. 기발한. 예. 예. 그래서 그 참 기발하다. 다주매 운동가 아니라 플랜 다스 개로 할까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한번 올려서 저희들이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제 결정을 해서 하는. 저는 게 좋겠다. 다주매보다는 플랜 다스의 개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상당히 플랜 다스의 귀에 개. 쏙쏙 박히고요. 자, 그러면 플랜 다스의 개로 하죠. 예, 그게 우리 김총수님이 하자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청취자가 올려준 맞습니다. 거죠. 예. 청취자분 한 분이 이게 이제 집단 지성이죠. 본인이 생각하다가 플랜 플랜 다스 얘기잖아요. 그거를 플랜을 영어로 바꾼 다음에 다스 한 다음에 개 맞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같이 개처럼 다 돈을 모아가지고 다스 주식을 구매하자는 플랜이잖아요. 딱 들어맞아요. 플랜 다스의 개. 저희들은 그래서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다 우리 회원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같이 이 운동을 벌이는 정신을 우리가 계속 좀 갈 수 있던 의미에서 너무 참 좋다. 그 개 모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전부 다 파트라슈가 되는 겁니까? 참여자들은. 그렇죠. 플랜 다스에게. 자, 플랜 다스에게, 프로젝트 출발하고요. 홈페이지가 개설되는 과정을 저희가 다 중계하겠고, 네. 중계되면 또 많은 참여를 바라고, 네. 14만 5천 원 아껴두세요. 쓸 때가 생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국세청장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런 걸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단순히 국세청에 이제 근무하신 게 아니라 국세청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알고 보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MBC 대주주죠.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 인사가 드디어 선임이 됐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국감을 거부한다고 나섰고, 그리고 또 이 건 관련해서 MBC 노조는 지금 장기 파업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의미가 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민원연 김원경 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이것이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네. 하는 공영방송의 노조 파업 사태, MBC, KBS. 근데 이제 돌파구 계기가 마련된 것이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서 결국 사장을 진흥회. 진흥위원회가 아니고. 진흥회에서 사장을 선임하기 때문에 네네. 여기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는 이제 쭉 여당 6? 야당 야당 추천 셋. 네. 네, 이렇게 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이사 2명이 사퇴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돌파가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네. 이 두 분이 왜 사퇴를 하는지 좀. 일단 이화여대 설명해 유희성 주십시오. 교수가요. 지난달 8일에 MBC 파업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의를 표명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모건대 총장을 지낸 김원배 박문진 이사가 일신상 사유라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KBS에서도 이런 분이 있는데요. 김경민 한양대 교수가 후황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사퇴를 표명했어요. 이분들이 언론에 밝힌 사퇴의 변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네. 지금 말한 문제 삼을 게 내용이죠.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굳이 말씀하실 때 사퇴 이유를 말해달라 하시는 건 뭔가 뒷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보수 정당에서는 이게 정권이 압박해서 그런 그렇죠.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거죠.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것이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KBS 본부의 압박 때문이다라고 네.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른바 이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해서 양 공영방송의 이 그 정권의 홍보 방송으로 전락하는데 앞장섰던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이사분들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적폐이사라는 비난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생업에 오히려 차질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부담 때문에 물러나신 것 아닐까 지금 싶습니다. 이제 뭐 보수 정당이나 혹은 뭐 보수 언론이 주장하듯이 네. 실제 MBC 노조가 가서 네. 이분들을 사퇴하라고 직접 뭐 협박을 했다든가 1인 시위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 지금 1인 시위 협박이라고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사퇴했을 거면 진작에 사퇴했죠. 그렇죠. 시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기보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네. 예. 본인이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고 예. 이게 무슨 영광을 누릴 거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는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두 명이 이제 결혼이 생겼으니까 네.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 보궐 이사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네, 네. 자신들이 추천한 인사가 나가니까 또 자신들이 추천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이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저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창의적이다, 너무 웃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이없다를 넘어서서 빵 터진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이 논리면 영원히 자기들이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박문진 이사나 그리고 KBS 이사는요. 법에 그러니까 법에 여야가 이렇게 나눠 먹게 하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전혀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방문진법에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뽑으라고 임명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네. KBS도 마찬가지로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국회에서 그렇게 여야가 나눠서 이제 추천을 해왔던 것이 관행이 됐을 뿐인데요. 이게 오래된 관행이고 네. 계속 이제 여야가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해오긴 해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따지려면 이걸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닌데 마치 이거를 이렇게 관행이 이러니 좀 이렇게 좀 해줘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자신들이 맡겨놓은 어떤 것이냐 너무나 당당하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우기고 있는. 원래 6명은 내 거야. 뭐 이런 네. 내가 6명 했으니까 네. 여야가 바뀌었고 네. 정권이 바뀌었지만 또 내가 해야 해 이거잖아요. 그리고 물론 저는 자기들이 집권을 했을 때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영방송을 장악해온 그 이명박근혜 정부와 한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관행대로 그 보궐이사 적임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심지어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반성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인사에서 추천에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지고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제 사실 언론도 이게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그 추천한 사람이 나갔으니 또 우리가 추천해야 된다는 건데 네. 그
그 문제 하나만 보면 그럴듯한데요. 이 전체 상황을 보면 예. 말이 안 되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자기들이 추천해야 되는 거죠. 이 논리대로면 계속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영원히 본인들이 추천하는 논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여야 공방으로만 보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한쪽이 억지를 부리는 게 확실합니다. 이 네, 사안은. 생떼입니다, 생떼. 예.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MBC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전에 새로 선임이 된 네. 두 분은 또 어떤 분인지 예.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인지 민원인이 보기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죠. 일단은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선임되셨는데요. 네. 이분이 이제 진보적인 소장파 언론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언론단체에 계속 있으면서 이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나 공영성 문제를 많이 토론회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분이 발제자나 토론자로 아주 많이 나오셨던 분입니다. 공영성 굉장히 강조하는 분이고요. 네. 이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그가 2012년에 MBC 시청자 평가원이었어요. 네. 평가원은 옴부즈맨 같은 이제 거네요. 네. 방송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자기의 의견을 시청자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네.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hollywood 액션으로 자기가 부상당했다. 이렇게 그랬던 적이 있죠. 한 적 있었잖아요. 노조가 밀어서 다쳤다고. 네네. 예. 근데 이 보도의 문제점 이걸 이제 MBC에서 보도했었는데 그 MBC 뉴스데스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다가 네.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코너인데. 네, 평가원의 방송을 이렇게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김 교수가 이때 당시에 그 불방된 방송 원고를 공개하면서 MBC의 뉴스 사유화를 비판했고요. 김재철 사장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사퇴를 했죠. 네, 그런 본인이? 일이 있었던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옴부즈맨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말을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 이게 말이 되냐. 네. 하고 사퇴하셨던 전력 있는 분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순 선생님은요, 저희 민원연 정책위원이라는 것이 언론에 지금 많이 나가서 제가 마치 저희가 추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한겨레 신문의 주말판에 열림이라는 인터뷰를 연재하시는 분으로 더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언론학 박사고요. 전 올드 도미니언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인터넷 기반의 시민운동을 하시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좀 인상적인 거는 이분이 예전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MBC의 좋은 다큐멘터리의 작가로 일을 하셨습니다. 방송 관련 일도 하셨고. 네네. 예. 그리고 언론학 박사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 스타트업 와글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을 했어요. 저는 일단 이분이 여성이라는 점에서 박문진의 여성이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굉장히 그건 저는. 몰랐네요. 예. 여성 이사가 한 분도 없었어요? 네, 없어요. 9분 중에. 그게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MBC 내에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예. 본인이 본인이 이제 작가로 활동했던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작가는 비정규직으로 방송계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네. 그 문제도, 이분에 의해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보적 언론학자라고 그리고 공공성에 대해서 네. 독립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면 네. 아마 이제 박문진의 구성이라든가 근본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예. 그것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네. 논의의 장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MB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동안 박문진 이사가 그렇게 6대3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상식적인 문제 제기가 안건 상정이 안 됐어요. 네. 세 분의 소수 이사가 아무리 뭘 주장하고 비판해도 상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두 분이 들어와서 기존의 3명에 더해서 5명이 됐잖아요. 네, 5대4 그러니까 됐죠. 이제 상정이 가능해지고 논의할 수 있어지죠. 스케줄이 어떻게 되냐면 스케줄 앞으로. 왜냐하면 스케줄은 뭐가 될까요? MBC에서 이제 보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도대체 언제 다시 하게 될까? 이런 네. 궁금증이 일반 시청자들한테는 있잖아요. 일단은요, 지금 고영주 이사장 불시민 안건을 지금 내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상정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 해명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해임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어야 되니까. 네네네. 다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일단
해임안이 상정되고 그다음에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다 거치면 일단 그게 한 달.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김장겸 사장 해임권을 또 같은 시간으로 상정하고 뭐 논의하고 해야 되죠. 또 한 달. 그리고 사장을 추천을 받고 그러니까 공모를 해야 되고 또 뽑아야 한 달. 되고. 그런데 예. KBS, MBC 본부에서 이제 판단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이제는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는 분명히 당겨졌다. 풀리기 시작했다.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까지 최소한 석 달은 걸린다는 거죠? 뭐 그건 아니지만 그건 뭐 압축하면 2달이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절차는 지키는 것이 당연히 당연하죠.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2달에 석 달.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요. MBC 노조에서 판단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재건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다. 그건 뭐 노조에서 이렇게 판단할 하면 될것 얘기긴 같아요. 한데 네. 노조의 판단은 노조에서 물어보면 될 것 같고 우선 절차적으로 밟아야 할 단계들에 반드시 소요되는 시간들이 2달 이상이다. 네. 2달 이상이다. 네. 그럼 2달 이상 여전히 못 보는 방송이 있는 거네요. MBC 본부장께 여쭤보십시오. 희망 있을 겁니다. 예. 원래 그 사장의 선임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은 팬들이 많은데 안 하고 있으니까, 예. 그 사장 선임 전체는 원래 사장 추천위원회, 공영방송 네. 사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뭐 이렇게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박문진 이사가 그 사장을 선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그냥 공모해서 자기들이 그냥 거의 이렇게 밀실로 그 면담해서 네. 자기들이 했죠. 내정해서 꽂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런데,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사장 추천은 사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자. 네. 이런 이야기를 막 이용마 기자가 하시고 네. 그것에 대해서 그런 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도 저희 민원연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사장은 일단은 절차대로 빨리 MBC를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기존의 선임하는 절차대로. 게 좋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영방송이 이렇게 그 자리를 비우고 있는 것도 국가 전체를 보면은 대단히 굉장히 큰 피해를 주는 뭐 거예요. 노조원들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시청자의 그 시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지금 보도할 게 너무 많은 시절인데 그렇죠. 덕분에 예. 뉴스공장은 잘 나가고 있어요. 아유, 참. 그렇긴 한데 네. 그럼 3개월은 걸리겠군요. 최소한. 뭐, 예. 대략. 더 빨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년 2월이나 돼야. 왜냐하면 이런 절차가 밟아져야 노조 내부에서도 자, 이 정도면은 정상화로 가는 방향성은 잡혔다고 보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투표를 하거나 하겠죠. 예, 이제는 접자거나. 그래서 저는 고영주 이사장이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뭐 불신이남을 통과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노동 관련된 탄압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 대통령에 대한 뭐 공산주의자라고 우기는 네.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뭔가 빨리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이에 생각합니다. 네. 마치 그 박문진 이사 두 분이 갑자기 간두신 네, 것처럼. 네, 근데 네. 이제 그분이 스스로 사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네, 흘렸죠 살짝. 네. 그랬다가 아니라고. 예. 본인은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해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네. 시간을 끌겠다 이런 거죠. 예. 그런 상황인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면 지금 앞으로 소요될 시간은 3개월은 될 것이고 그러면 내년 1월이나 가야. 그죠? 왜 자꾸 11월. 그렇게 길게 얘기해요. 파업은 빨리 좀 접을 수 있도록 어떻게 1월이나 가야. 해야 된다고요. 물론이죠. 그분들 네. 다 생업이기 때문에 네, 네. 월급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저희도 제대로 된 뉴스와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 그럼요. 보고 싶으니까 네. 빨리 끝났으면 좋긴 네, 하겠는데 이 절차에 어떤 하자라도 있으면 또 물고 다시 네, 맞아요. 이야기가 커질 테니까 네. 어떤 하자도 없이 하려면 절차를 다 밟아야 되니 그렇다면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다. 당겨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민원연 입장에서도 지난 10년간 굉장히 답답했을 텐데 네. 이제야 돌파구가 마련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저는 감회가 진짜 새롭겠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가 진짜 저희가 늘 말하지만 KBS, MBC를 노동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국민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민원연처럼 언론단체로서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을 내놔야 모든 방송사들이 그 표준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못했던 방송 제대로 반성해 주시고
그 이전에 10년 전에 방송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10년 이후에 지금에 맞는 새로운 방송의 포맷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한연의 김환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주도에 시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과 위안부에 대해 앞으로 국제적으로 비판하지 말 것에 합의한 것을 비롯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할머니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돈을 입금 처리하는 등 과정 전체가 마치 군사작전처럼 처리됐던 것이 이제야 이어갑니다. 이 합의는 단순히 그 내용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이전까지 전쟁 범죄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인식되던 위안부 사안을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외교적 갈등, 국가 간 이견의 문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여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이 그 피해자들에게 마땅한 사과와 인정 없이 역사를 부정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합의를 주도한 이들은 역사에 대한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주입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노래는 안 듣나요? 중간 어딘가 나오겠죠. 예. 네. 전 몸이 찌뿌둥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깨가 쫙 펴지고요. 갑자기. 굉장히 예기치 않았던 뉴스예요, 어제. 예. 위안부 합의가 국정원 주도로 네. 시작됐다. 이게 외교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들, 그랬다는 걸 보면 이제 국정원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 정서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예. 이게 틀림없이 알려지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몰래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고, 잠깐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를 떠나서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이 원래 위안부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국제적인 공감이나 지지를 얻어가면서 일본을 추궁하고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 사안이고 실제 낼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예, 2007년에 미국에서 미 상하원이 위안부 합동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일본이 사죄하고 보상을. 네, 최근에 나온 I Can Speak가 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은 아베가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미 의회가 연설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권의 문제고, 여성 인권의 문제고, 전쟁 범죄에 관한 문제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합의를 해버리면 국가 간 합의가 되니까 이걸 어느 한쪽이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외교적 이익이나 갈등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제3자가 어느 한쪽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합의의 문제가 되면. 일본이 그걸 노린 거거든요. 이걸 덜컥 준 거예요. 말하자면. 내용도 내용이지만 보다 훨씬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본은 앞으로 이제 합의한 걸 우리가 어겼다고 할 것이고.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 취지의 주장들을 하고 있죠. 일본이 노린 게 바로 이건데 이걸 덜컥 입안에 넣어주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저는 이 대목이 훨씬 더 중요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말도 안 되는 일을 몰래 하려고 하니 국정원이 나섰겠죠. 왜 일본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지 반드시 따져야 된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공석인 이사 2명을 선임했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옛날에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가 사퇴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추천 이사가 선임돼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감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2명의 이사를 자신들이 추천을 했는데 보궐이 생겼잖아요. 관뒀으니까. 자신들이 추천했던 자리는 자신들이 다시 추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떼거든요. 생떼. 네, 여당 추천 몫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지가 바뀌었는데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대로 하면 그 2명의 이상은 특정 정당이 계속 추천해야 돼.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뭐냐면 중국은 여전히 공산당 체제고 일당 체제란 말이에요. 당이 여러 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류 인기가 굉장히 높고 한국의 호감도가 높은 상황이었죠.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광장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그것이 중국 자국민들에게 미치는 어떤 심리적 영향, 민주적 요구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쪽에서 굉장히 경계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사드 활용된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진핑 1인 체제 출범과 관련해서 그런 분석 저희가 조만간 한번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수지. 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작했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거론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영화가 거의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거론합니다. 저수지 게임이라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헤친 분이 오늘 뉴스공장에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야,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님을 저희들이 못 만나서거든요. 사실 제가 파헤친 게 아니고, 예. 먼저 많은 분들이 파헤치셨고, 주진우 기자 예. 비롯해서 우리 공장장님도 많이 파헤치신 거고, 저는 뒤늦게 관심을 가지고 보기 영화가 나온 걸 보고, 예. 영화 나오고 나서도 사실은 그때는 안 봤어요. 안 보고 있다가.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바빠요. 그러다가. 저희가 국회 가서도 한번 상의했는데, 예. 네. 그때도 안 하셨더라고요. 한 번 농협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네. 농협에서. 농림축산이 있으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제가 그 상임위가 거기니까. 예. 찾아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라고 그런 건 아닌데. 아하. 우리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랬겠죠. 세간에 저수지 게임이라고 네. 하고, 제가 잠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10초짜리로 요약하면, 저수지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농협에서 대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210억. 예, 210억 대출을 했는데, 그 캐나다에서 이제 투자 실패로 결론 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그 대출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개입한 게 아닌가, 첫 번째. 그리고 이게 투자 실패가 아니라 사기였던 거 아닌가. 예. 그렇죠. 사기라고 보죠. 예, 사기였던 거 아닌가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되어 있는 사기극이 아니었나. 그렇죠. 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대출이 시작되는 초기에 친인척이 농협의 현장 방문을 했다. 그것을 봤다라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그렇죠. 친인척의 개입이 제기되는데 예. 지금 물론 이거는 의혹이지 확인된 게 아닙니다. 그런 의혹이 있다. 예. 그런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권력형 비리의 초기 단계였던 거 아닐까. 왜냐하면 임기 초였거든요. 그때가 아주.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였는데 이제 영화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의원님이 거기서 한 발 더 들어가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찾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이게 농협의 상호금융 특별회계의 돈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일반인들은. 그렇죠. 모르죠. 농협이라 그러면 농협은행이 있고 예. 이건 중앙회예요. 예. 이건 이제 정부 출자금 등이 이제 기초가 되는 돈이고 회원 농협,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있는
조합원들이 가입해서 운영하는 회원 농협에 돈을 모아놓은 게 상호금융돈이에요. 아. 그러니까 중앙의 돈하고 예. 상호금융돈하고는 뿌리가 달라요. 그렇군요. 예, 상호금융은 이건 완전히 농민들 돈인데 그러네요. 상호금융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예, 이 돈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사례도 없고. 여기서부터 이상하군요. 예. 그래서 저는 왜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돈을 가지고 해외 투자를 했지? 그런 전례가 없다고요? 전례가 없어요. 이게 농민들의 사실은 그야말로 땀이 묻은 돈 아닙니까? 예, 이게. 그 돈은 굉장히 날리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그렇죠. 운영해 와서 해외 투자를 안 하는데 요 돈으로 투자를 요 했더라. 돈으로 투자를 했고, 아하. 2008년도에 상호금융특별회계가 된다는 주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들이 예전에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도 추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된 거다. 그 숫자는. 이 논리하고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그 정당이 없어지면 방통위원 숫자도 줄어야 돼요. 말이 됩니까? 특정 정당이 할당하게. 그 시점에 여당이 할당된 숫자였거든요. 네. 심지어 과거에 자기들이 했던 것들과도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죠. 그건 뭐 다 당연한데. 방통위원이지 여당 6, 야당 3. 근데 자신들이 여당일 때 했던 2명. 이걸 자신들이 이제 야당이 됐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이 추천했던 숫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논리대로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기 때문에 계속 6명의 보궐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권 교체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책임을 묻고 싶은 게 언론이 이걸 여야 공방으로 보도를 하니까 누가 우기는지 모르잖아요. 이거 완전 우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게 보도하는 언론도 많습니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있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 생떼예요. 자기들이 여당일 때 6명을 추천했는데 그중에 이번에 2명이 관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또 자기들이 추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당일 때 추천한 6명은 이 논리대로면 계속 6명을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전혀 논리에 닿지 않은데 이걸 공방으로 보도하니까 이건 언론의 책임도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우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네,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건데요. 2008년에도요,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추천 KBS 이사가 사퇴했을 때 후임 이사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더 근본적으로 과연 6대 3이 맞느냐를 따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따지는 건, 법안을 통해서 바꾸거나 새로 논의할 대상이 맞긴 한데, 혹은 이런 식의 추천 제도가 맞느냐, 이건 따질 수 있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또 자기들이 추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한번 추천했다고, 야당이 됐는데 그 사람들 또 추천해야 된다고. 참. 스스로도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적폐라고 인정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만나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적폐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당이 6, 야당이 3 했는데 그게 적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그 전체 논리 중 일부를 딱 따가서 그 부분만 들으면 그렇다하지만 자신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고를 했으니 자신들이 또 추천해야 된다고. 근데 그건 자유한국당 몫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당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국감을 보이콧하는데 국회 일정은 보이콧한 게 지금 3번째인가요? 네, 벌써 20대 국회 들어서만 세 번째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감 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처리 이유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하라면서 보이콧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 투쟁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때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요. 지난번에 김장견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되자 이에 반발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었습니다. 사실 국감이라는 건 야당이 자기 역량을 보여주는 통상적으로 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피감기관들, 정부 기관들을 불러서 야당이 혼내고 따지고 잘 운영했냐 이런 시간이란 말이죠. 야당이 이걸 전체적으로
그것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네, 그러한 지적들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한국일보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 의총장에서 국감은 야당의 장인데 포기하는 건 명분이 없다. 사실상 사흘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보이콧하는 것은 실효가 떨어진다라는 반론이 제기됐다라고 합니다. 본인들도 아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의 콜이죠. 제가 보기에 이건. 예. 이제 국감장에서 한 게 뭐 있냐, 내지는 뭐 여당이 끌려다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본인한테 그런 책임이 돌아올 것을 이런 전략으로 시선 분산시키려는 나름의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은데, 이건 뭐, 이렇게 돼서 그냥, 국회가 이제 공회전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기는 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제 6대3이 맞느냐거나, 혹은 뭐, 방통위원을 선발하는 시스템을 바꾸자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똑같이 보도합니까? 양쪽이 동일하게 하려고 일부러 부수다가 흐트러뜨려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증언들이 나왔었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요. 상황의 심각성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와서도요, 구명조끼 입고 있는데 왜 못 구했냐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침에 보고받았는데 그때까지 모를 수가 있는 사안입니까? 이 사고가 있던 내내 딴짓하고 있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딴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 시간 조작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쪽에서는 절대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9시 반도 이게 맞는 건지 근본적으로 의심하며 접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오촌 살인사건 관련된 재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는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경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했는데요. 관련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촌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모두 8명이다라고 한 겁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죽음까지 하면 7명의 사망자가 있고 또 한 명은 반실문수가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숫자네요. 예, 저도 웬만큼 아는데 반신불수가 됐다고 주장하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고 있고 7명까지는 잘 모르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씨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이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 사망했다고 신동욱 씨 본인이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숫자를 말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의문의 죽음이 많은 건 명백합니다. 사실은 아주 명백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신동욱 씨가 주장한 것은 원래는 이 사건은 박지만 씨가 자신을 중국 청도로 사망한 박용철 씨를 사주에 납치해서 살해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 박지만 씨가 아니라 사주한 주체는 신동욱 씨의 주장으로는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다라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제 밤 늦게 경찰청을 나왔었는데요. 2007년에 유경재단 강탈 사건 때 최순실 정윤회가 등장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면서 그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광수대에 제출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정윤회 씨 쪽으로 이제 타겟을 옮겨서 이 살인 사건과 내막 혹은 배후를 주장하는 중이고요. 네, 아직은 유경재단 강탈 사건에 머물러 있긴 한데요. 계속 수사가 그쪽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오촌 살인 사건은 이 사건 하나만 좀 들여다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물에 초연했다는 게 친박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고 인식이고 느낌일 텐데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재물에 초연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유경재단 분쟁 자체가 20년 이상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싸움을 한 거거든요. 예. 네, 진짜 깡패가 등장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깡패가 등장한 정도가 아니죠. 예. 예. 가족들끼리 이건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나 가족들끼리 돈 때문이에요 다. 예, 딴 게 아니고 유경재단이 조 단위의 자산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차지하려고 삼형제 사이에 엄청난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송도 있었고 그리고 폭력도 있었고 결국은 그 끝에 이런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목 정도만 읽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미국에 가 있는데요. 거기서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반대했다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몰라서 갔다기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니까 야당 쪽에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예. 퍼포먼스죠. 예. 고생하셨고요. 홍준표 대표는 또 있습니까? 네, 중국 시진핑 정권이 집권 2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5일에 최고 지도부가 출범했는데요. 장점인 후진타오 전 주석의 집권 2기 때와는 달리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중국에서는 5년을 건너뛰어가지고 미리 격대라고 하죠. 격대 지정. 예. 네. 대를 한번 건너뛰어서 후계자를 지정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안에서 황제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고. 요 사안은 사실 전문가와 함께 얘기할 정도로 아주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사드에 관해서도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이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완전히 정권을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드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냐 했을 때 이제 군사적인 차원의 분석은 많았잖아요. 예.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리 있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다고 보도할 수 없죠. 이 사안은. 자, 이게 이제 결국은 MBC 혹은 KBS 사태, 지금 당장은 MBC 사태죠. 예, MBC 사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네,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으로 원래 6대 3이었는데 4대 5로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임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6대 3에서 두 사람이 간두고 두 사람이 이제 다시 보충되고 그래서 4대 5로 역전이 됐거든요. 그래서 MBC 혹은 KBS 파업 사태가 과연 언제 이게 끝이 날 것인지 끝이 안 보였는데 갑자기 돌파구가 마련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4부에서 민원연 삼선영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5.18과 관련된 정부의 조작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을 상대로 공작을 벌인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망월동 묘역을 없애버리기로 한 내용이 있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군과 정보기관, 지자체까지 동원돼서 소위 비둘기 계획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문건들이 나온 건데 묘를 이전시키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라고 합니다.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이죠. 이게. 자기들이 죽여놓고 유가족들이 모이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묘역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이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 세력은 사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항상 두려워해 왔어요. 예. 유가족들이 모이는 거. 자기들이 죽인 사람들. 그 남은 유가족들이 모이는 걸 특히 두려워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 모이고, 그럼 다 싫어했잖아요. 네, 엄청나게 해산 압박을 했었습니다. 다 거리에서 물대포 맞고요. 네, 쭉 이어집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흔들까봐, 자기들한테 그 원망이 올까봐 모이지 못하게 한 역사가 오래된 건데 지금 이제 그 문건이 나온 거죠. 비둘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5.18 때는 망월동에 있는 묘역을 다 이전시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예, 그렇죠. 참네. 제대로 된 추모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인데요. 정말 자신들의 한 행동이 오히려 얼마나 잘못된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렇게 공작을 벌였다라는 거죠.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그게 자기들에게 되돌아올까봐, 무서워서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따지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들끼리는 합리화했겠죠. 근데 이제 그 유가족들 유가족들한테는 최소한의 예라도 지켜야 하는 건데 묘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다니까 이게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5.18 관련해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981년에는 또 군 보안사에서 작성한 내부 문건이 나왔는데요. 유가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었습니다. 유가족을 극렬 유족, 온건 유족으로 나눠서요. 또 극렬 쪽은 A, B, C 세 단계로 분류해서 회유책,
그리고 치밀하게 순화 작업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는 방식이나, 예. 5.18 때 전두환 정권이, 5.18 유가족을 상대하는 방식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아주. 똑같고요. 예. 그런 5.18 관련한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생각해보면 지금 30년 동안이나 이게 안 밝혀졌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예. 오히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김장수 전 주중대사를 출국 금지했다라고요.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던 김 전 대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김 전 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당시에 유선과 서면으로 보고한 당사자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문건 등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이 있는데요. 관련된 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9시 반으로 30분이 앞당겨지긴 했는데 저는 9시 반 시간도 맞는가 의심스럽다. 쪽이에요. 여전히 쪽이고 그리고 그 이후 했던 이야기들 뭐 통화를 몇 번 했고 보고를 어떻게 했고 하는 것도 거의 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통화 기록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죠. 네. 유일하게 나온 통화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그 통화 한 번 한 게 전부인 것 같고 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대로 인지하는 건 오후야 돼서인 것 같고 그때 왔으니까요. 와서도 머리 하느라고 시간을 보냈었고 예. 그렇죠. 그 머리도 다급하게 온 것처럼 보이.